자, 70쪽 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이거 좀 환기를 좀 안 시키나요? 창문? 시켜요? 어디? 청정기? 저절로 돼요? 환기가? 아니, 자꾸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조는 잠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원래 마스크 하면은 이게 평소에보다 산소가 좀 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환기를 시키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혹시 환기를 안 시킨 상태에서 마스크 쓴다면 자꾸 졸리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냥 팍팍 쓰러지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서. 자, 조합원 보세요. 방가로 3번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 하는 거죠.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찬성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상관없어요.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말 가지고서도 여러 번 냈다 그랬어요. 그죠? 뭐 동의한 사람이 하나여야 된다. 다 틀립니다. 이 조합원은 결격 사유도 없어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지 조합원은 결격 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반대했든 찬성했든 거주 여부 상관없이 뭐 감옥에 가 있든 말든 미성년자든 아니든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돼요. 이게 정비법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긴 개발법이잖아요. 그리고 박스에 보시면은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일권을 가진다. 조합원이 조합에서 의결할 때는 1인 1표 평등한 일권을 가집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밑줄 거는 게 면적에 비례하여 가진다 그럼 틀리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하여 일권을 가진다면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달라진다는 해석이 되거든요. 면적에 관계없이 밑줄 거는 겁니다. 평등한 일권을 가지고요. 다만 1인 1표지만 다른 사람의 일권을 승계한다라면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다만 붙어죠. 그런데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이래요.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은 별도로 다른 조합원의 그 의결권을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승계하는 것만큼 더 행사가 가능한데 그죠? 전부를 이전받아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이것도 일부라면 틀리는 게 만약에 일부를 이전받았다면 나머지 일부는 그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 소유자로서. 그럼 그 사람이 면적 크기와 관계없이 의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를 이전받아야지만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다. 당연하고 조합원이 뭐 필요경비 당연히 부담하겠죠. 자, 방가로 4번의 경비부담과 관련해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3번의 강제징수 얘기는 조합원이 낼 사람이 안 낼 때 부가금 연체를 체납 시에 시장 등에게 징수 위탁이 가능하다. 이때 시장 등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고요. 시장 등이 징수의 4%를 시군구에 지급하라는 거 요거는 여기서 처음 나왔지만 나중에 청산금 낼 때도 정비법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낼 때랑 청산금 낼 때 역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개발법 정비법에서 똑같이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뒤에서는 안 봐도 되는데 항상 어떤 내야 될 사람이 돈을 안 낸다라면은 강제징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인데요. 강제징수는 행정청만이 강제징수가 가능하지 민간은 강제징수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긴 지금 조합을 전제로 하지만 청산금 이런 데서 이제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할 때 만약에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예를 들어 지자체 등이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이때는 행정청이니까 직접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 직접 강제징수하면 돼요. 우리 행정청이 강제징수할 때가 세금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국가가 강제징수한다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여기 지자체가 한다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세금 안 낼 때 우리 압류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매를 통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라면 본인이 직접 강제징수하면 되고 여기 조합처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강제징수를 못하니까 시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대신 민간인이 시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면은 공짜는 아니고 수수료를 줘야 돼.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문제다 그랬지. 4%. 요 4% 제가 얘기할 때가 민간이 무슨 행정청이 시키는 게 간단한 일인데 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4%나 받아가느냐.
시킨 민간인 죽어라는 얘기냐, 너무 많이 받아간다, 죽어라는 얘기냐, 4%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 독자적으로 한번 계산 문제 한 번 등장했었어요. 4%를 알아야 계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거지. 4%만 알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지문에서 또 나올 때 대비해서 이렇게 전제틀을 정리해드렸고, 하여튼 국가에게 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에서 행정청 아닌 자가 시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면 다 4% 준다라는 거. 사실 4%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4% 정도를 우리 금리를 통해서 예금해서 받으려면 한 몇 년은 예금을 해놔야 됩니까? 한 4년 이상 해야 되죠. 네. 엄청 센 거예요, 이게. 4% 받아가는 거. 자,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임원 보세요, 임원.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를 두며 필수예요, 필수. 조합장은 한 명만 둬야 돼.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만 두고요. 이사감사는 뭐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감사 둬야 돼요.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또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여기서 토지 소유자 속에는 공유자도 포함되는데 아까 사람 수 계산할 때는 한 명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그 대표자 한 명이 여기서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으면 이제 대표자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고요. 그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자는 아예 임원이 될 수가 없죠. 뒤에 대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될 수가 없잖아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의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 중에서 임원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건축물 소유자가 된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조합원 중에서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만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대의원회가 간단하게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회에서만. 그리고 양동그라미 이번에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계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이사가 집행기관이잖아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무를 청구하는 사람이잖아. 예?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거든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 집행기관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이 있다면, 예를 들어 조합장이 조합장의 물건을 조합에게 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둘 다 자기도 대표하면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게 되면은 결국 조합장 개인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이사도 아니고, 이사랑 조합장은 한통 소유이기 때문에 이사가 조합장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요. 유명한 얘기고, 3번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같은 조합 내에서 겸직 금지를 얘기합니다. 임원이 다른 임원도 할 수 없고 직원도 겸할 수 없어. 임직원 겸직 금지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겸직을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조합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말로 조합장이 감사만 겸임해도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다 해먹지 본인이. 그래서 다른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고요. 이건 같은 조합 얘기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 없어요. 원래 같은 조합 내에서 안 되는 거고, 다른 조합이면 원래 상관없어요. 다른 조합인데 이쪽이랑 관련이 없는데 뭐. 그런데 다른 조합이라도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이라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양쪽의 조합에서 똑같이 겸임할 수 있다면 두 조합의 이익이 충돌될 수가 있거든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4번의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임원의 결격사유예요. 임원의 결격사유라면은 그 디귿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2년, 이 2년이라는 숫자가 중개실무랑 비교해서 그쪽 3년이랑 요 2년이 차이가 날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 그쪽이랑 중개실무에서 잘 배우시는 건 똑같고. 근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이거를 직접 물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 공법에서는 이 임원의 결격 사유를 조합원의 결격 사유로 바꿔서 가끔 틀리긴 했어요. 임원은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임원의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지, 조합원은 결격 사유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족인은 미성년자, 파산성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아까 뭐 형의 집행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자가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은. 이런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틀리게 몇 번 냈다고. 왜 조합원이 안 되겠어요? 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돼야 물건을 받지. 임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의적으로 활동하는 임원이. 3살짜리 미성년자 3살짜리가 임원이 되면 임원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지. 임원의 역할이에요. 임원의 역할. 결격사유. 그리고 5번에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로부터 자격 상실한다. 해임할 필요 없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에 그 다음날부터 자동 자격 상실입니다. 성년 후견 선고를 받아서 피성년 후견이 되는 순간부터 다음날부터 자동 자격 상실이라는 거. 예를 들어. 그리고 이게 임원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대의원에 봅시다. 대의원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게 총회인데, 이 총회 하기 귀찮을 때 조합원들이 대의원 뽑아서 대의원으로 하여금 총회 권한을 대행시키는,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중요한 일은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 중에서 일부를 이제 대의원회가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회 고생할 때가 동그라미 2번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역시 50인 이상일 때,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다. 임의적. 개발법, 정비법이 서로 비슷한데 성격도 같고요. 서로 비슷한데 대의원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정비조합에서는 100인 이상일 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 대신 좀 크면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하고요. 여기는 50인 이상일 때도 둘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임의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총회 필수기관이고, 예를 들어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도 둔다고 했으니까 둬야 되고 둘 수 있다가 아니잖아. 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총회, 각종 임원, 대의원회 중에서 유일한 임의기관이 도시개발법의 대의원회예요. 요거만 둘 수 있다잖아. 유일한. 정비법만 해더라도 100인 있을 때 두어야 한다. 필수기 때문에 요거만 유일하게 둘 수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역시 조합원이 아닌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선임하며, 대의원 수는 이제 최소 의결권 조합원 정수의 10% 이상은 돼야 된다. 대의원 수가 너무 작으면 또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 못할 거고 최소 10% 이상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번 대의원의 권한.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이지 실시계획 아니고요. 환지계획 작성이요. 조합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이 5가지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총회 권한 중에서 지금 밑줄 거는 5가지 부분은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더 줄여서 간단하게 하면 이게 총회 전권사항이라는 거예요. 총회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 전권사항 5가지고, 요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총회에서만 해야 되니까 요 5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대의원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정관 변경은 당연히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정관이 조합의 약속인데요. 처음에 정관은 작성할 때는 미리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아까 작성한다 그랬죠? 작성해서 인가받고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마치 제가 정관 변경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 개정이라고 했잖아요.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을 대의원에 해당하는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국회 의결만 그건 안 되잖아. 마치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관 변경이라. 그리고 일단 계획 2가지가 나오는데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이 나오거든요.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 지금 조합이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을 한다면 계획은 3가지 계획이 나와요. 3가지 계획이. 맨 앞에 개발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이 나오고 환지 계획이 나옵니다. 이 3가지 계획 중에서 환지 계획은 당연히 총회 정거상으로 당연히 보셔야 돼요. 왜? 조합은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내 물건이 어떻게 평가받고 내가 어떤 물건을 받을지가 환지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가 원하는 총회에서만 해야 돼. 당연한데 나머지 2계획 중에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개발계획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고 실시계획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둘 중에서 개발계획은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안 들어갔냐면은, 여러분, 이게 좀 귀찮은 부분이죠. 나중에 비교할 때는 또 정확히 비교를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정권사항은 5가지밖에 없어요. 나중에 정비법에서 총회 정권사항은 훨씬 많아. 훨씬 많아. 여기서 주로 더 내고 그쪽에서는 덜 냅니다. 훨씬 많은데, 이 총회 정권사항이 많다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이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비법의 대의원에는 개발법 조합의 대의원회보다 훨씬 힘이 약해. 그쪽이 총회에서 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과 이쪽에서 제가 차이 위주로 해서 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두셔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개발계획에 대응하는 정비계획이 그쪽에는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총회 정권사항에 빠져. 여기는 오히려 적은데도 들어가. 이게 성격을 보세요. 행정계획이든 행정계획. 안에 행정청의 행정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잖아요. 이건 행정계획인데, 그리고 미리 만들잖아. 조합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미리 만들어지는데 개발계획 만들 때는 조합 없어요. 조합이 없으니까 총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총회 정상에 안 들어가는 게 맞아. 원래는 개발계획처럼, 정비계획처럼. 정비법의 정비계획은 당연히 그래서 총회 정권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만들 때는 조합이 있지도 않은데, 근데 여기는 왜 이게 있느냐? 이게 특이하다는 거지.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개발 조합 없어요. 이때 없는데 그거 있잖아. 여기만 있는 얘기. 아까 배웠던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 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게 특이한 거거든. 원래 동의 필요 없는데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못 받았다 칩시다. 이 동의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럼 위법한 계획입니다. 이 위법한 상태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총회를 통해서 이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 동의를 받게 되면,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여기에 대해서 이 동의를 받게 되면은 추인하는 효과가 생겨요. 처음에 동의 받지 못해서 불법했던 것이, 이것이 불법이 치유가 된다고. 적법한 개발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지만 먼저 했던 개발계획을 여기서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제도지. 그 대신 이런 실식에 해당되는 게, 정비법은 이것도 다 넓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총회 정권상에서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실시계획은 뺀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아닌 예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닌 예로. 개발계획도 들어가고 환지계획은 원래 들어가야 되고 개발계획이 특수하게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는 실시계획은 아닙니다. 실시계획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좀 잘 보시면 다른 건 뻔해요. 조합위원회 선임, 임원을 조합장 이사감사 뽑을 때 총회에서만 뽑으라는 겁니다. 해임도 아니에요. 대의원 선임 해임도 아니고, 나중에 정비부서는 해임뿐만 아니고 대의원 선임 해임까지 다 총회 정권상에 들어가거든요. 대의원회가 못하거든요. 여기는 임원의 선임만이에요. 그리고 조합의 합병에 사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조합의 존립에 대한 얘기잖아. 어디랑 합병할지 해산할지 조합의 존립에 대한 얘기랑 당연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는 총회 정권상이 다 구별하시고, 이러면 조합이 끝났고, 여기 이제 시행자 중에서 예외인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이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 대행이 나오는데, 이 개발사업 대행도 정비법상 대행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일부 대행이에요. 나중에 정비소는 전부 대행이고, 원래 대행은 여러분 대신 행하는 것이니까 시행자가 못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게 대행이에요. 이게 원래 정비법상 대행이에요.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공공이 못하는 경우 없으니까 민간이 못할 때, 민간 시행자가 못할 때 공공이 민간을 대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대행이에요.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일부 대행이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 일부를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대행시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그 대행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의 일부를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해서 민간에게 맡기는 게 일부 대행이에요.
정비법에서는 민간이 못할 때 공공이 대신 일을 하는 거고, 여기는 공공이 하되 공공이 하는 일의 일부를 민간에게 대행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헷갈려요? 일부 대행이라고. 같이 갖다 놓고 보고 싶으면 그것도 있어 나중에. 하여튼 여기랑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대행 보세요. 공공시행자는 사업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공공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까지 얘기하잖아. 이렇게 공공시행자는 자기가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이 주택보상, 주택건설 사업자가 등록사업자나 건설업자 등 민간인을 얘기하거든요. 그 민간인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의 일부를. 그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민간이 맡아서 하는 거죠. 맡기는 사람이 공공이고, 이게 정비법랑 완전히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거긴 전부 대행이라, 여긴 일부 대행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선 사업 못할 때고, 여기는 하는데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물어본 적이 있고, 당연히 맡길 수 있는 일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공시행자가 맡기는 것이고, 일부가 뭐냐? 방금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벌써 이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이 도입된 후에 벌써 2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도입되고 나서도. 첫 번째는 공공시행자가, 여기는 두 번째는 2번을. 근데 이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보시면 돼. 아까 틀만 정확히 기억하셨다면. 실시 설계? 자, 일단 책 보세요. 또 찾아보라고. 자, 실시 설계. 여기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 설계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그 각종 주택공사의 그 직원이 잘합니까? 민간 건축사가 설계 잘해요. 그래서 민간인이 잘한다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 설계. 이번에 부지조성공사나 기반설 공사는 역시 공공기관에서 잘하나요? 민간 전문가인 건설 회사가 잘하나? 그래서 그 건설업자가 건설회사에서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자거든요. 아까 민간. 그래서 이 사람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히 분양. 그럼 분양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역시 상냥한 민간인이 잘 분양한다 그랬죠? 공공기관 직원들은 분양 업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월급 받아. 그냥 정해진 월급 받아. 근데 민간에는 여기에 따라 수당 받잖아요. 살 그냥 잘해서 분양을 잘하지. 예? 어깨에 힘주고서 그 분양하는 거 아니잖아.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외에는 대행 못 시킵니다. 이거 외에는 대응 못 시켜. 이게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행개발사업자 선정할 때는 항상 제가 대행개발사업자를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할 때는 일반인 대상할 때는 공정하게 경제입찰로 한다. 뭐 그런 얘기에 불과하고요. 다 일반인 대상하는 건 경제입찰이잖아. 그런데 아까 우리 일부에서 그 일부를 어디랑 구별하시냐면은 바로 구별하시라고 제가 6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위탁을 일부로 나눈 거예요.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경우인데 그냥 위탁을 얘기하는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에게 위탁을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방가래 1번 보세요.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시행자라면 항만, 철도, 그 밖에 영위자는 공공시설 건설과 중요한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업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방공사, 즉 공공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요. 방가래 2번처럼 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등을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방가래 1번은 국가까지 위탁할 수 있고 2번은 국가는 안 되고 지자체나 지방공사에게 위탁하는 걸 얘기하는데, 항만이나 철도처럼 대단한 공공시설이라면 공유수면 매립 업무 이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국가에게까지도 위탁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국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이것까지가 아니고 이런 걸 실제 구별하도 좋지만 이거 아니고 이것은 1번이든 2번이든
적어도 공공기관에게 맡기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대행에서는 공공이 민간인에게 효율적 추진선 민간에게 맡기는 업무였죠? 요거는 어느 시행자든 공공기관에 맡기는 업무를. 그럼 아까 그거를 할 때 요거랑 구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공이 잘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는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뭐 공유수원 매립 같은 걸 공공이 잘하겠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이런 거, 토지 매수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이게 대표적으로 아닌 겁니다. 그쪽의 대행 업무가 아니라고. 요게 자, 우리 토지 매수와 따른 그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 요거는 공공지위에 있을 때가 매수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에 맡기면 오히려 그 민간인 우습게 보고 그냥 소유자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돈 더 받으려고 마지막 최대한 버티고 버틸 겁니다. 마지막엔 안 판다르겠지. 오히려 공공기관이 공적 지위에 있어야 토지 매수라는 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공적 지위에 의해서 할 때. 그리고 주민 이주 대책은 당연히 공공이 잘하는 거죠. 주민 이주 대책으로 해서 필요한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대책용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데, 그러면 수용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주로 이제 강제 수용과 관련된 게 이제 공공 업무랑 관련된 게 수용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매수만 손실보상 업무 이런 거, 요거는 민간에게 대행을 못 맡기는 업무다. 반대로 공공기관에게 맡기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아까 그걸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시의 작성인가 들어갑니다. 이제 시행자 끝났고, 작성은 시행자가 해요. 실시계획은. 시행자 밑에 있는 계획은 다 시행자가 작성하잖아요.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받는 게 기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자가 작성하지만 실시계획에 지구 단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근데 이게 기본이라 이거는 벌써 냈고, 이제 여긴 낼 게 별로 없어서 여기서 내면 이제 까다롭게 내는 거예요. 잡다한 걸 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잡다한 것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번에 인가는 지정권자가 받는 건데, 당연히 뭐 지정권자가 시행을 직접 했다면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 의견 청취 한번 보세요. 웃으니까 이런 것도 별 내용 없는 것도 바꿨단 말이에요. 지정권자인 행정청이 직접 실식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남의 한 걸 인가를 해줄 때, 즉 지정권자 권한을 행사할 때, 우리 배웠던 지정권자에서 국장이 지정권자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바로 아랫사람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라면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바로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한 단계 건너뛰는 것도 아니고 윗사람의 의견 듣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게 다른 데서 원리는 비슷하지만 글쎄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바꿔서 낸다니까.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뭐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그렇게 틀리게 한다든지 각각 아랫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통 얘기인데. 그리고 변경 절차에서도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똑같은 절차,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때도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인가 필요 없죠. 인가 필요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니까. 근데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 뭐냐 하는 데서 제가 괄호 속 얘기만 써놨어요. 다른 걸 다 쓸 수는 없고, 다른 건 척 보면 이제 다 느낌 잡아보시면 경미한 것이다 느낄 수가 있는데, 숫자 나오는 것은 뭐 느낌 갖고 할 게 아니잖아. 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할 때예요. 확대 아니고 축소, 그것도 10% 범위에서 축소할 때고, 사업비라면 10% 범위에서 증감을 다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경미한상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개발법에서 경미한상보다는 더 세지 않습니까? 특별법이라. 우리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허가받은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거 확대 아니었죠, 그죠? 취지는 비슷해요. 여기도 확대가 아니고 면적이라면 축소인데 거기보다는 특별법이라 좀 더 여기가 세잖아. 여기 세다는 게 좀 더, 여기서는 좀 더 넓게, 그죠? 10%까지 인정을 해줘요. 10%면서 축소할 텐데, 다 10%인데 글쎄 10% 범위에서 축소할 때고, 사업비만큼은 꼭 면적처럼 같이 볼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는 똑같은 10%인데 10%는 해서 증감이다. 10%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은 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면적은 10%면서 축소할 때만이고, 사업비는 10%면서 증감을 다 가벼운 것으로 본다라면서,
글쎄 제가 다른 데서라면 경미한 것도 잘 안 하지만 글쎄 실시계획 파트에서는 별로 낼 게 없어서 낸다라면 이런 것까지 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3분의 실시계획 고시 효력이라고 해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다. 그러면 고시된 내용 중에 관리로 결정하는 데 대한 사항이 있다.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결정 고시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들어선 것으로 보고요. 들어선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경우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된 사항은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과 새로 고시된 내용 중에 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옛날 규정은 지금 고시된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냥. 예. 자, 또 있고 3번에. 자, 이렇게 해서 실시계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수용사항 방식 들어가야지 이제. 자,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왔다라면 이제 수용사항과 환지에서 나오는 제도들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 되고, 수용사용 방식으로 한다면 땅은 항상 두 땅을 놓고 제가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수용사용에서는 두 땅,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 두 땅이 존재합니다. 틀 잡을 때 환지 방식이라면 땅은 두 땅이에요. 환지 아니면 보류지 두 땅 이렇게 놓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제가 수용에서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땅이 조성토지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수용 사용에서는 주된 땅이 조성토지예요. 시행자가 어떻게 한 땅을 얘기하느냐? 목적대로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조성토지 등을 얘기합니다. 사업 시행대로 조성을 했으니까 이게 보통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사용이 일반에게 준다. 환지는 종전 소유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일반 땅이 일반에게 주는 게 조성토지가 돼. 목적대로 조성한 땅. 사업을 하니까 사업 목적대로 조성을 해야지. 안 할 것 같으면 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 주거용 신도시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집 지을 수 있는 주거 목적인 땅으로 조성해야 되고, 산업용 신도시로 개발한다면 공장 지을 땅으로 그 목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지. 일반 땅에 이거 없어도 된다 그랬어. 원형지는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땅을 다 원형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건 없어도 돼. 옛날에 조성토지 하나만 있었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왜 손도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느냐? 이 좋은 땅이라, 조성토지보다는 좋은 땅이라. 왜 좋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성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값이 훨씬 싸요. 공급가 훨씬 쌉니다. 근데 차이가 참 많이 나죠. 훨씬 싸고, 시행자가 직접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개성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는 이 원형지는 손대지 않고요. 원형지 들어갈 기반시설 이 정도만 그냥 손대줄 뿐입니다. 원형지 그대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땅이라 주로 공공기관이 이 좋은 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만들어놨다. 그래서 원형지는 아무나 못 받습니다. 처음 받을 때부터 법에서 정해진 특정인만 받는 거예요. 우리 일반에게 주는 게 일반 땅이잖아, 이게. 환지는 오히려 반대로 일반에게 안 주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곳에 땅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환지 아닙니까? 환지에서는 이게 보통에 주는 땅이 환지고, 환지로 하는 나머지를 다 보류지. 종전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환지, 주지 않고 남겨놓는 걸 다 보류지. 남아있는 조성된 땅 중에서 주는 것이 환지, 아닌 게 보류지. 여기서는 이게 주된 땅이죠. 안 주는 땅이고.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되,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보실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제도부터 보시면, 당연히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수용 사용부터 나오겠죠. 수용 사용이 되어야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가를 1번 보세요.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왜? 공익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공직 사업의 하나라.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그 대신 민간 시행자는 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제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민간이 차별받는다.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권은 가집니다만, 민간 시행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 시행자에 대한 차별이에요. 민간 시행자들 왜 조합은 제외하느냐? 아예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이기 때문에 아예 수용사에서는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빼놓은 거고, 있는 사람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민간 시행자에 대한 차별이에요.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고, 여기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숫자는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
보통 일반 동이라면 면적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인데 여기라면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이 남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이 형태라면 우리 국계법에서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정할 때 순수 사인이 시행자로 지정받게 하는 엄청난 요건과 똑같은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간이 수용사용 이 엄청난 요건을 갖춰야 돼요. 판교 신도시 같은 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 시행자가 데려가면 그 판교 신도시 땅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쪽과 비슷한 얘기예요. 거의 결국 꿈이나 꿔라 하는 얘기지 이게.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인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지. 꿈도 사치다. 그래서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역시 그것보다도 항상 이거 바꿔놓다 뭐를 주로 바꿔내느냐, 민간을 공공으로 바꿔서 틀리겠는 게 제일 많이 내죠. 항상 여러분들은 숫자를 중시하지만 숫자보다는 그 내용을 더 중시한단 말이에요. 원래 시험 보는 데서는. 예를 들어 공공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공공이 수용 사항에서는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내잖아. 민간에 대한 차별이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동의는 벌써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 동의라는 게 아까 개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조합,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그렇지 않은 예외 세 가지가 아까 민간에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할 때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 지정할 수 있다. 반반. 그리고 여기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숫자는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수한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수용 사용 절차를 보시면 원칙은 항상 수용할 때는 공토법 준용하죠. 뭐 준용하는데 두 가지 특례. 여기라면 기억번이 특이한 겁니다.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는 그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받은 것으로 본다. 보통 다른 데서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때가 각각의 법에 한 사업시행권 딸 때가 주로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도심계획 시설사업이다, 뒤에 나오는 정비사업이다 그러면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사업시행권 따니까 그때 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개발법만 그때가 아니야. 개발법으로는 그때로 하려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잖아요.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고 유일하게 개발계획 내용 중에 하나인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한테, 아까 우리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도 우리 나중에 수료하시는 박수세단 중에 수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그 순간에 받은 것으로 본다니까 이게 특이해서 이 파트에서 문제를 낸다면 요걸 바꿔내는 거예요. 다른 걸 바꿔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어 실시계 고시간 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만 이때가 아니고 이때 앞으로 확 당겨서 이렇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봐야 수용사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이때로 확 당겨 놓느냐. 다른 데서 수용사용은 그때그때 필요한 땅을 수용사용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하나의 사업의 방식으로서 수용사용 방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땅을 수용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난 땅을.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이미 구역지정 위에 가격이 한참 올라가 있어요. 이것까지 통과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 있지. 그럼 그때 비로소 수용사용 절차에 나선다? 감당을 못해. 보상금을 감당을 못해 시행자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할 때도 그 또 오른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다시 협의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첨가를 해서. 애초에 아예 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장차 무엇이 수용사용에 필요하다라는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그 순간이면 그 고시 전까지는 모르잖아. 그죠? 고시하는 그 순간에 딱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뛰기 전 아닙니까? 사업을 좀 더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만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수용사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리고 니금번의 재결 신청은 개발사 정확은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까지 하라. 어디서나 1년 안 쓰고 사업 시행기간 내야 한다는 건 다 똑같다 그랬잖아. 공부에 나온 내가 채권 다 똑같습니다. 내가 수용사용. 자, 그리고 토지상한 채권 발행 봅시다. 토지상한 채권. 여기 나오는 2번 토지상한 채권이나 3번의 선수금이다. 이 수용사용에서 나오는 제도가 되는 게 보상금 때문에 막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우리 수용상에서 시행자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 힘든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둘 다 환지에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채권인데 이 채권을 사게 되면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토지나 뭐 물론 다 쓰지 않아서 이렇게 토지로만 써놨지만 현금에는 토지나 건축물 둘 중에 하나로 상환하는 게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그러면 발행할 때 저 보상금 원래 그 매수 수용을 할 때 그 매수대금은 원래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수용 보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그게 하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 현금 대신에 채권 발행해주고 토지상환 채권 발행해주고 이 채권 가진 자에게 나중에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면 요거 발행하는 것만큼 현금이 들어가니까 시행자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이 어디에서 개발법 중에서도 수용 사용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토지나 건축물 하나값에 해당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보유라는 주택상환사채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공보유라는 4가지 채권도 다 비교를 해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나중에 주택법의 이 주택상환사채는 주택 하나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나 건축물 하나. 토지 1필지값, 건축물 한 동값, 여기는 주택 한 동값.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 큰 채권의 공통점. 큰 채권 발행해놓고 나중에 민간 시행자가 큰 채권 감당 못할까 봐 공공을 못 믿는 건 없다 그랬잖아.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 양쪽에 공통되어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 또 이런 큰 채권은 그냥 주먹구 위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발행할 것이다. 발행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발행 계획이 있다는 것도 둘의 공통점이에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또 둘의 공통점이에요. 아니 이런 게 여러분 이거 채권이 아니고 그냥 토지나 건축물 주택 생각해봐요. 이런 거 다 등기부에 누가 소유하는 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건 채권에 불과하지만 여기 하나 값에 대한 큰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처럼 등기부에 소유자 이름이 표시돼 있듯이 채권 원부를 등기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채권 원부에 그 채권 소유자 이름, 채권에도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채권이라 김영식으로 발행한다는 거 공통점입니다. 세 가지는 공통점이고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를 거기다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추가할 내용이 시행자가 발행을 하되 공고든 민간이든 시행자 발행을 하되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냐 이걸 여기 추가할 내용이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냐 토지 매수 후에 전부를 다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전부로 안 되고 일부만을 위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 정답은 일부다. 전부를 다 주게 되면 환지랑 똑같아서 안 됩니다. 제가 수용은 환지와 달리 거기 있는 사람만이고 일반인이 주려고 발행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곳엔 종전의 땅을 취득을 하면서 보상대금으로 다 채권을 주고 그 채권 산산 종전의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로 다 갚아주게 되면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환지로 처음부터 하지. 일부만. 그 일부 한도가 얼마예요? 분양될 토지나 건축물의 반이 한도야. 반이. 최대 반까지만 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반은 거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럼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발행을 하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보통 채권 매입 의무가 없으면 이제 당사자 받을 사람이 원할 때 아닙니까?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일부. 그 일부가 얼마냐? 그 밑에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그 밑에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대 반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 규모 일부, 전부가 아니고 요건 여기만 나오는 얘기고 김영식 증권이란 여기만의 특징이고요.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이름이 채권에 이름이 표시된 김영식. 그리고 지급보증에서 민간 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에 대한 차별 나오는 거. 그리고 채권의 발행계획 같은 거 제가 이런 건 여기다 안 써놨어요. 그거는 이제 발행계획 작성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발행계획에 대해 채권 발행계획에 대해서 개발법이니까 지정고사 승인을 받아서 하겠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써놨습니다. 선수금까지 보고 오실까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성토지와 원형지 둘이 나오는데 이 원형지는 이제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성토지와 원형지 둘 다 앞으로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는 들이 선수금이에요. 완성되기도 전에 미리 팔고 그 돈을 먼저 받는 걸 얘기합니다. 예의적 현상이죠. 그 돈을 먼저 받게 되면 물론 이렇게 특수하게 먼저 받을 때는 개발법이니까 지정호자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만 이 먼저 받은 돈 갖고 사업비에 충당하면 그만큼 사업이 잘 되니까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먼저선 받을 수. 해당되면 이건 전부도 상관없어요. 개별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들이 미리 받을 이게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는 제도지 환지에서는 이 제도가 나올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10분 쉰 다음에 또 진행을 합시다.